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제가 베트남 생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베트남에서 100만원으로 한 달 동안 살 수 있다. 베트남에서 100만원으로 한 달 동안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데, 100만원으로 살려면 쉽지 않아요. 네, 100만원으로 살려면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 혼자 자취했을 때도 한 달에 100만원으로 못 살았습니다. 일단, 왜 이런 제가 주제를 뽑았냐면, 너무 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베트남에 한 번 정도 여행 오셨던 분들이나 보시면은 여행 오시는 분들 특히 뭐 쌀국수 드시고 뭐 여기서 뭐 분버후에 뭐 베트남 음식 드시고 하시죠. 그건 여행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기 오셔가지고 실제로 한국 사람이 그렇게만 먹고 생활할 수 있다면, 진짜 맨날 길거리에서 베트남 음식만 먹고 반미 먹고 이렇게 살 수 있다면 100만원으로 사실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제 주변에는 없네요. 제 주변에는 없고. 그리고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버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유튜브는 유튜브로 영상을 올려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지, 저희처럼 뭔가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게 좀 비중이 덜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인기 많은 유튜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베트남에도 베트남 하면은 딱 생각나는 유튜버들 있죠. 한 100만 구독자씩 되시는 유튜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조회수가 중요한 거지, 조회수로 그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정보를 제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가격, 금액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자면은 한국돈 10,000원으로 여기서 뭐 쌀국수를 몇 개를 먹을 수 있다, 뭐 망고를 몇 개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것만 보고 아, 베트남 다 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한 가지 예능이에요.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실제로 그렇게는 못 먹고 삽니다, 여기서. 물론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긴 하지만 그렇게만 못 먹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베트남에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2명 있어요. 첫째가 이제 7살이 됐고요, 한국 나이로. 그리고 둘째가 이제 5살이 됐는데, 저희가 한 숨만 쉬어도 한 6,000불 나가요. 숨만 쉬어도. 그냥 뭐 임대료 내고, 집세 임대료 내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밥 먹고, 그 정도. 그냥 숨만 쉬면은 6,000불 나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한 달에. 그냥 고정 지출이에요. 뭐 회사에서의 급여나 회사 사무실 임대료나 이런 건 빼고 그냥 저희 집 생활비만 한 그 정도가 나갑니다. 한 6,000불 정도. 근데 이제 그 6,000불이라는 얘기는 저금을 안 하고, 저금을 안 하는 상태에서 한 6,000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6,000불이면 뭐 그게 줄이면 되지 않냐 하시는데, 맞습니다. 줄여도 돼요. 줄여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의 기본적인 생활 비용이 한 그 정도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줄여도 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크게 줄일 게 없습니다. 지금 숨만 쉬면 6,000불 나가는 정도예요. 아이들 학원비부터 해가지고. 이게 베트남이 결코 싼 나라가 아닙니다. 인건비만 싼 나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만 싼 나라예요. 월세는 기본적으로 한 100만원씩 하고요. 저희 가족들이 사는 정도의 집에 월세가 한 100만원 정도 하고, 그리고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풀타임 도우미 직원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한 4, 50만원 정도 해요. 그리고 먹는 거, 뭐 입는 거 등등 고려하면은 1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책에는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면은 꽤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200만원이면은 절대 여유로운 삶은 못 삽니다. 여기서 베트남 음식 먹고 베트남 사람, 일반 베트남 서민들이 사는 그런 곳에서 살지 않는 이상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200만원으로.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이렇게 다룬 적이 있는데, 그 다룬 영상을 한번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한국보다 비싼 공산품. 베트남 공산품은 한국보다 비싸다. 아디다스, 나이키, 뉴발란스, 뭐 가방도 뭐 코치, 뭐 타미, 키플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생산하는 그런 옷들. 그런 옷들이 이 베트남에서 실제로 생산을 하는 옷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격을 따져보면은 한국보다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은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베트남에서 그 옷을 수출하고 다시 수입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옷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싸지 않다. 근데 여기서 팁이 있습니다. 여기서 팁. 이제 가끔 뭐 사이공 스퀘어나 여기 뭐 벤탄 시장이, 호치민에 오시는 분들이 짝퉁 시장이라고 가셔가지고 하시는 그런 시장들 있잖아요. 그 시장들을 가보시면 그게 다 가짜가 아니에요. 다 가짜가 아니고 실제로 공장에서 직원들, 뭐 구매자재나 이렇게 있는 그 베트남 직원들이 뭐 자재, 원부 자재를 사고 팔고 하면서 그때 옷을 껴가지고 로스난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껴가지고 실제로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리얼 넘버나 이런 코드 넘버를 딱 보면은 실제로 사이공 스퀘어나 벤탄 시장에 정말 그 진짜 공장에서 똑같이 만든, 같은 공장에서 만든 그 옷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잘 고르시면 진짜도 싸게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베트남은 아직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정비되지 않았다. 베트남은 옛날로 따지자면은 옛날 한 13년 전? 그때는 택시 타고 다니면 일단 중산층 이상이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도 뭐 택시를 타면 중산층 이상이긴 한데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극히 적었고요. 그리고 택시를 부르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13년, 15년 전에는 택시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눈에 밟히는 뭐 그랩 뭐 이런 것들은 없었고, 지금은 이제 그랩이라는 택시들도 많아져가지고 실제로 이제 현지인들이나 베트남 서민들도 타고 다니기 쉽게 그랩 오토바이도 있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세옴이라 그래갖고 오토바이 택시가 있었고 일반 택시가 있었는데 저도 세옴을 되게 많이 타고 다녔어요. 아니, 지금은 이제 정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고, 이제 특히는 이제 그랩, 뭐 고빗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주로 오토바이 아니면은 그 세옴이나 택시 이런 걸로 많이 이용하고 하는 편이고요. 아직까지도 일단 여기서 베트남에서 기아 모닝 정도 타고 다닌다. 한국에서의 모닝과 여기서의 모닝은 다릅니다. 예, 여기서 모닝 타고 다니시면은 최소 중산층 이상입니다. 여기서 모닝 타고 다니시면 최소 중산층 이상이시고, 한 가지 제가 옛날에 택시를 탔었을 때 그런 적 있었어요. 한창 비놈 센트럴파크 분양받고 있었을 때, 그때 제가 분양하고 있었을 때죠. 근데 저희 집 근처에서 제가 아침 7시에 맨날, 저희 집 마스터리였는데 마스터에서 비놈으로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 상황이었어요. 매일 아침 뭐 7시, 8시에 출근을 하니까 그때 타고 갈 때 그랩을 불렀는데, 그랩이 한 2, 3주 정도 거의 매일 뭐 이틀에 한 번꼴로는 똑같은 택시 그 그랩이 온 거예요. 기아 모닝으로. 그래 딱 모닝으로 왔는데 그 그랩 기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왜 맨날 비놈에 가니에요? 비놈에서 난 이제 부동산 하고 있고 비놈에서 이거 분양하고 있다. 그때는 이제 비놈이 다 지어지기 전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비놈 집이 2채가 있는데 그거 임대 좀 해달라고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기아 모닝 타고 다니시는 분이.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제가 마스터리 2동 살 때 옆동에 사시던 분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아 모닝 타시던 분이 저한테 이제 집을 맡기시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집만 3개인 거죠. 마스터리 하나, 비놈에 2개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 기아 모닝 정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일단은 중산층이다. 물론 기아 모닝을 그래도 뭐 대출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출을 받고 사실 정도면 중산층이에요. 예, 아무나 대출 안 해줍니다. 여기선 이자율도 높고. 베트남 현지 의료 서비스 수준은 낮은 편이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한인 병원을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FV라는 국제병원도 있고 롱안 세계로병원, 뭐 되게 국제병원들도 많고 조그만한 병원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베트남에서 베트남어를 저 정도 했을 때 제가 갈 수 있는, 제 스스로 제가 갈 수 있을 정도의 병원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 저는 치과는 저는 베트남 치과 가요. 한국 치과 갈 때도 있는데 거의 베트남 치과 갑니다. 그리고 약국 정도는 베트남 약국에서 기본적인 약을 지어 먹을 수 있어요. 배가 아프다, 목이 칼칼하다, 편도가 부었다, 요 정도. 근데 이거를 제가 뭐 갑자기 뭐 큰 수술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MRI를 찍어야 된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큰 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큰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이러면은 바로 한국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뭔가를 하시기에는 아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하시기에는 뭘 바라시면 안 돼요. 베트남에서 그냥 병에 걸리셨다 그러면 그냥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진짜 한국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아프시거나 하시면 바로 한국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에서 있는 병원을 믿지 않습니다. 뭐 여기 한국 병원들이 괜찮은데, 그러니까 소소하게 이렇게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큰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냥 소아과 정도, 그 정도 병원이야 갈 수 있겠지만, 큰 수술을 요하는 병원들, 물론 작은 병원에서 일단 큰 병을 고치기가 어렵고, 그리고 큰 병원에서 뭐 FV나 가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다 베트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진료를 해요. 그리고 프랑스 분들이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프랑스 분들 뭐 제가 불어 모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 그리고 병원에 가시면 조그만한 병들이나 약간 아파가지고 가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통역들이 다 있어요. 병원에 한국어를 잘하는 베트남 분들이거나 아니면 베트남 말을 잘하는 한국 분들이 통역을 다 직접 해드려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진짜 큰 병이다, 내가 봤을 때 이게 무슨 뭐 암이다, 아니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한국 가셔야 됩니다. 저는 한국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되도록이면 건강검진은 종합병원 가셔가지고
그 롱안 세계로병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근데 거기 가셔가지고 건강검진을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건강검진은 한 1년에 그래도 한 번, 좋으면 뭐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둘째를 여기서 낳았어요. 둘째 여기서 낳았는데 둘째 여기서 낳았을 때 그 행복병원 이라고 여기 싱가폴계 병원이 있습니다. 그 싱가폴계 병원에서 낳았는데 VIP실 병동에서 이제 출산을 했는데 한 3박 4일?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있었어요. 그때 딱 들어간 비용이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비쌉니다. 병원비가. 보험이 되는 부분이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큰 병이 있을 때나 뭐 아이를 낳는 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베트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첫째를 한국에서 낳고 둘째를 베트남에서 낳았는데 이 산후조리원은 없지만 간호사들이나 베트남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베트남에서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케어를 잘 해주시는 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거주하시는 분이시라면 오셔가지고 여기서 애를 낳으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운전면허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되도록이면 운전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운전하는 것을 추천 안 드려요. 제 주변에 직접 운전하고 다니시는 차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차. 오토바이는 너무 많고요. 오토바이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차를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은 3명 정도 있으십니다. 제 주변에. 운전을 직접 하시고 다니시는 분들은 뭐 본인들이 운전을 하셔가지고 사고가 나셔도 본인이 책임지고 베트남 말로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하다 이 정도 되시면은 타고 다니시는 건데 그게 아니시면은 웬만하면은 저는 안 타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저도 참고로 기사가 있거나 아니면은 택시를 타고 다니지 뭐 따로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지는 않아요. 일단 교통사고는 최대한 안 내시는 게 좋아요. 베트남 분하고 교통사고 나시면 그냥 독박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뭐 외국인이 잘했든 못했든 외국인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진짜 웬만하면 안 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제 제가 책에다가 이제 뭐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랑 그리고 경찰의 사고 처리 절차 이런 것들을 써놨는데 보험회사 신고 그리고 사고 처리 절차 이런 거 써놨는데 제가 책에 써놓은 거는 이론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게 원칙적인 거고 이게 이론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주변에서. 제 주변에 뭐 맨날 차 사고 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실제로 정말 이 책에 나와 있는 이런 이론을 토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본 분들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하시다가 대부분 중간에서 다 스톱하세요.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안 하시려고 하시기도 하고.